다만 실제 간 거에 상관없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도 긁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네. 또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선배님은 검찰 출입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뭐 검찰 담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시사주간지가 룸을 갖고 매일같이 출입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제가 그 사회팀장, 특팀장, 탐사기획팀장 하면서 검찰을 오랫동안 물론 뭐 정치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좀 계속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일상적으로 탐사기획보도라는 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관련된 검찰, 군검찰 관련된 그런 거기가 주요 취재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검사가 흘리고 죄송합니다. 언론이 이제 그 검찰의 말을 신뢰해서 이제 기사로 보도를 하고 좀 이런 패턴들이 좀 어릴 때보다 좀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좀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게 검찰의 수사 방식을 쭉 같이 좀 봐오셨을 텐데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그러니까 할 때 대개는 출입 기자들 관행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던지면 이렇게 전부 집중적으로 그 이슈를 파헤치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정보로 일수하에 따라 특종 낙종들이 갈리고 이러면서 또 데스크도 쪼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그 관행에서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후배 기자들과 관계에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 거악, 권력형 비리 이거에 집중해서 볼 때 중수부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들어서 그 사회적 공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거기에서는 목표가 다를 바는 없으니까. 근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싸는 거는 과연 거악과 이 공적으로 엄청난 현직에 있어서 비리인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갸웃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완급 조절이라든지 시각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어야 된다고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인데 지금 저도 벌써 언론 경력 30년 차가 됐으니까 좀 노 기자가 됩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겨레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데스크들이나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이런 거 보면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언론 자유 문제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알겠습니다. 요 책에 두 번째 챕터에 뭐가 있냐면은 김영욱 암살 사건. 중정부장. 있더라고요.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박정희의 최측근으로서 정말 잘 나갔던 김영욱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박정희하고 등을 돌리게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박정희와 관련한 이런저런 폭로들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김영욱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 근데 어느 날 김영욱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을 것이다. 중정에 의해서. 나라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죠. 미스터리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로 압송돼 가지고 청와대 지하에서 박정희가 빵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웃으면 안 되는데 프랑스 파리 양계장에서 닭을 분쇄시키는 끔찍한 일이죠. 뭐 그런 거. 세 번째가 폐차장. 폐차장에서 이제 그 차에다 묶어놓고 폐차하는 거 보셨나?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온갖 프레스로 그냥 확 눌러가지고 사람이 아주 정말 참혹하게 죽는 그런 것인데. 영화 베테랑인가? 그 황정민 씨가 나오는 거기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이것도 파헤치신 이야기를 이 책에 담으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팩트와 권력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냈고 은행나무로 만든 종이로. 이렇게. 제가 양계장 암살했다는
있고 주장하는 어렵게 털어놓은 특수공작원, 중앙정부 특수공작원을 발굴하고 만났습니다. 아, 근데- 양계장으로. 양계장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때가 시사전을 때였죠. 시사전을 제가 그 때였죠.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국정원 그때 8대 사건이가 과거사에 네, 있어서 네, 네. 조사하는 거기에 김영욱 사건도 포함되어 네. 있었는데 네. 거기에 딱 인계를 해서 네. 이분의 주장의 진실 검증을 해달라. 왜냐면 네.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요하죠. 저기 검증위원회가 떴으니까. 아니, 국가기관이 근데 사람을 받지를 살해- 않았습니다. 못 받겠다고. 왜? 아 받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런 못 것도 받겠다고. 못 받겠다는 예, 겁니까? 예, 못 받겠다고. 누구만 들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것들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 받으면서 국정원이 그때 국정원 그 담당자가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 만복이요? 기조실장이었을 때. 나중에 저기 예. 저 새누리당 입당하셨던 그렇죠. 예. 네. 뭐 팩스 입당원서였던 네. 참그 김용민이도 저 팩스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문자로 잘렸죠. 예, 예. 김만복 씨하고 롯데호텔 안가에 만나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김만복 씨 얘기는 뭐냐면 조용박이죠. 그 특수공작원 천보산 조용박은 우리 중정 사람이 아니다. 중정 공작원이 아니고 경호실 공작원이었다. 경호실에도 공작원이 경- 있습니까? 경호실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 경호실. 그때 그 12.6 때 빵빵 네, 김재규가 쏴서 죽은 사람 중에 차지철. 박통이 있었고 차지철이 차지철이 있었잖아요. 차지철이 경호실장. 차지철 직할 라인으로 차지철이가 가까이 심리 경호를 위해서 보내서 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과거사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만보 네. 기조실장은 국정원 과거사는 우리 국정원이 옛날에 국정원의 전신인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잘못한 과거 일에 대해서 종아리 걷고 매맞으려고 지금 발족했던 것이지 청와대 경호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매맞을 이유는 없으니까 안 받겠다 이런 해결 그래요? 논리였지. 아니 그리고- 근데 진짜 경호실 사람이었다면은 그 말도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경호실 사람 아니요.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는데 확실해요? 경호실에서 오. 차출해 간 거죠. 경호실에서 차출해 갔다는 거죠. 그때 어이씨, 유신 그거는- 말기에는 차기 직원인데 결국. 예. 아이오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담당관들이 네, 네. 대부분 김재규 지휘 중앙정보원 지휘 아래서 저기 지휘로 넘어가 있었어요. 차지철이. 차지철이 사실상 지휘.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그게 또 불만이 많았던 예, 거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정원 요원,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한 짓은 바로 채용사 아니에요, 채용사. 네. 대통령 밤에 예? 네. 잠자리 그렇죠. 함께 할 여성을 차출하는 거. 어? 그렇죠. 예.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김만복 기조실장이 벌벌 떨면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뒷구멍 그러면서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저기 했던 양계장 암살 사건에 네.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니었고 중간 발표라고 했어요. 국정원 과거사에서 신현수라는 국정원의 신입 직원 막 이제 신입 사원 있잖아요. 네. 신입 사원을 김재규 중앙정부에 부르더니 007 가방에 주면서 거기에 돈 10만 불 미화, 10만 달러 그리고 독침 하나, 권총 하나를 주면서 네가 가서 파리에서 김영호를 죽이고 와라라고 해서 파리 연수생이었는데 네. 불러들여서 그렇게 지시를 하길래 그 연수생이 가서 김영욱을 데리고 파리 외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산책하는 네. 그 산책로에 인적 드문 곳에 데려가서 독침으로 찌르고 권총으로 쏘고 허리띠 풀러 가지고 와서 낙엽으로 덮고 와서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런 황당무계한 공작 세계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중앙정보부가 헐리우드 영화도 국정원이. 예. 그렇게는 안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공작원도 예,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도 다 웃을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발표를 한 거죠. 그 발표는 왜 그렇게 했냐? 김만복 씨나 그때 당시에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가 유력한 대선 주자였어요 그때. 네. 예,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니까 김만복 쪽에서는 또 그 어쨌든 그 국정원이나 그쪽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한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쏘았던 김재규 이 나쁜 자가 저기까지 김영호까지 해치웠다. 이런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차이철 경호실장 라인으로서 자기는 가서 그렇게 했다는 진실 고백자 김용박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않고 조사해보니 아니더라가 아니라 조사를 거부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쯤 지나서 저희 시사인 창간할 무렵에 이제 조박 씨를 국정원에서 부릅니다. 네. 불러가지고 그 양계장 암살 주범이라고 본인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불러서 2억 원을 통장에 이제 넣어줍니다. 미국에서요? 아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네. 그 저기 김만복 기술 쪽에서 그때는 원장이었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조박 씨가 저한테 갖고 와서 그 통장을 보여줌으로써 알게 됐던 거죠. 아니 그 씨발 그왜 자기 요원도 아니었다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줘서 고맙다는 뜻인지. 그 얘기 저 처음 듣는데 보도하셨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왜냐하면 자기 그 국정원 과거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국정원 직원들을 자기 직원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팽개 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북파공작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렇지. 그분이 또 북파됐던 사람이고 공작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법에 근거해서 준다는 이유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폭로할 대상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특수한 경우는 했죠. 자기 공작원 아니라고 내팽개 쳤는데 글쎄 말이야. 예, 인정하고 뒷돈을 줬으니까. 그건. 네. 야 참. 그러면은 이제 기자님의 판단은 양계장 사례가 네. 맞다. 맞다. 왜냐면 시신이 없잖아 아직까지. 그 시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 양계장으로 처리했다는 거고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를 검증해달라. 국가를 상대로 자기가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다 처벌을 받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 조사도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중간 발표를 했던 신현진이라는 연성을 통해서 루마니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네. 처리했다는 그거 하나하고 제가 제기했던 이제 그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해자가 양심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양계장 암살, 네. 요두 개가 진실 게임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그 한인 여기자분 그분도 뭐 하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의 주장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예. 뭐 저기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청와대 지하실에 끌고 와서 예. 대한항공 편으로 해가 네네. 화물기 편으로 끌고 와서 예.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예. 그 제거했다는 네. 설부터 해가지고 또 대한항공 화물편으로 오다가 대서양상공에서 떨어뜨려 버렸다는 등 뭐 별별 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다라고 나온 사람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했다고. 예. 근데 국가가 그는 겁을 내면서 받아들이기를 접수해서 조사하기를 거부하고 저는 거기에서 이미 진실의 상당 부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게 있다고 정말 봅니다. 언론이 정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은폐하려 하는 것들, 모두가 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세상에 그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지금 언론은 지금 이런 은폐 조작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검찰 등 이런 수사기관, 권력기관과 협잡을 해가지고 그들의 나팔수 노릇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요즘 저기 기자님 나경원에 대한 자녀 특혜 입학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시민단체가 벌써 7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만 한 번 하고 실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나경원 관련해서도 피부과 1억 책에 있지 피부과 않습니까? 이 책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네. 팩트와 권력. 예. 나경원은 왜 이렇게 다들 우대해 줍니까? 너무 부러워요. 집안도 대단하고 또 네. 참 역정도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불사조처럼 그러니까 구설수가 끊임없이 네. 그런 측면에서 예. 대단한데 사실 참 나경원 안타깝죠. 저 그때 1억 그러니까 억대 피부시험에 네네. 출입한 그 문제를 사실은
제가 기자 탐사보도 기자하면서 나머지 여성 정치인 사생활을 뭐 뒤질 거라든지 얼굴 갖고 이런 것도 뭐 시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본인이 그때 당시 공인으로서 자출을 했던 게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네. 보궐선거로 박원순 후보하고 붙었을 때 네. 그 자기는 집권당 당시 이명박 집권당에 이제 그 대통령 체제였으니까 네. 집권당 후보로 나와서 박원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서민인가 하고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는 뭐 서초동에 뭐 월세 200 몇십만 원짜리 사느니 뭐 이러면서 서민이면 그렇게 월세를 비싼 걸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더 서민 편이다. 나는 그러면서 뭐 인왕시장 이런 데 들러서 언론 그 카메라 보는 앞에서 뭐 개불도 먹고 뭐 순대도 먹고 네. 이 코스프레 할 때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나경원이 회원권 1억 원짜리 연 회비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닌다고 가져가고 그러면 이거 봐라. 거짓말하는 예,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제보는 검증해 볼 가치가 있다. 사실 파악해 볼 가치가 네. 있다. 왜? 서민 코스프레에서 나경원 씨가 불을 붙인 그 나경원 후보가 불을 붙인 그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 프레임에. 그래 누가 서민인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잠입해서 찾아 우리 여기자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좀 역할 분담해갖고 잠입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장으로부터 다 실토가 나온 거죠. 나경원 출입하고 있고. 원장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깎아주지 않고 다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이 갔던 여기자는 고객으로 가장해서 갔으니까 이제 뭐 젊은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그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항노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니까 그 5천만 원만 반값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렴하게 하네요. 네, 근데 항노화가 아니 이제 대개는 이제 40대 이후가 얼굴을 관리한다는 거는 예. 노화 항노화 예, 그거니까. 5천만 원. 네, 근데 1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때 코롱그룹 이웅열 씨 부인이라든지 네. 뭐 출입하고 뭐 이런 여러 재벌 그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게 MB 없었습니다. MB도 있고 MB도 있어요. MB. 네. 김윤옥도 있고 김윤옥도 MB의 있고. 부인 김윤옥 여사도 바로 있었고 그 성형외과. 예, 예. 그다음에 오세훈도 다녔고 오세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세훈 자체가 남성이니까 얼굴을 뭐 뜯어고치고 이럴 일은 보톡스 이런 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이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굉장히 그 뭐 서울시장 이제 외부 약속도 많고 저녁 약속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음식을 절제를 못하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관리 좀 해달라고 다녔다고 그건 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마다 배관리요? 저도 밤마다 관리, 많이 배관리. 다니면서 저도 그 피부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근데 1억을 벌어야 가지고. 그냥 이거나 발로 아, 그렇죠. 아이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보도하고 취재하고 나서 나경원 후보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네. 나경원 후보 유세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 춘추관장이었던 그때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던 네.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질의서를 문자로 그 메일로 보내달라서 보내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두화 대변이라고 당시에 그 네. 선대위 대변인이 또 답변을 적신하게 했어서 후보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게 꼭 나가야 되냐고 거기서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예감편만 이거 표 떨어진다 그러면서 통사장을 하더라고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후보 캠프 진영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경원 후보가 불질러 놓은 게 누가 서민 대통령에 가깝냐 하는 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서민 형 비서민 그러니까 서민이 이럴 수가 있는가 문제 제기성으로 양자 공방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후보가 연결이 됐어요. 후보가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하는 네. 얘기가 나경원 후보가 인정을 이제 하는 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녔는데요. 네. 이렇게 했겠죠? 예. 다녔고요. 그다음에 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까지 있으면 얼굴이 많이 까칠해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거 관리를 여성 의원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구 의원인데 중구를 안 다니고 왜 또 저기로 저 강남 초와 그 청담동 1억. 억대 표부시로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 거기 용하다고 해서. 원장님을 내가 특별히 아는 분인데요. 그 원장님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아서 당에서도 다닌 분이 있었고 소개를 받아서 뭐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을 회원권이라는데 1억 받으셨죠? 1억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1억 내셨죠? 라고 하니까 아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실비만 냈어요. 실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정도라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0 낼 때도 있고 500 낼 때도 있고 그때 내야 될 때만 냈지 드문드문 냈지 그 다 기억은 안 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1억 회원권 피부샵에 출입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댓글이 이제 수만 개가 그때 당시 달리는 거예요. 네. 수만 개 달리면서 1억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면 이제 호하고 안 내면 특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휘말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인으로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때 또 장애인 딸을 내세운 거예요. 나경원 씨가 장애인인 딸 때문에 예, 관리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데리고 갔다고 이제 새로운 주장을 이제 내세운 거예요. 워낙에 십자포화가 터지니까 네. 처음에 솔직히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장애인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들도 내세우고 이러면서 아들하고 자녀하고 가도 그러니까는 제보 받은 쪽에서는 금액이 몇 억입니까? 나경원은 가족 회원으로 해서 특별하게 더 센 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 되니까 방어가 들어간 거죠. 나경원 측에서는 물론 그때 현 집권 세력이었던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청와대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 아니고 이거 다 된 밥에 나경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뿌려버리는 이런 거니까 굉장히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서 저하고 그때 주진우하고 저랑 둘은 내가 취재를 쓰고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스타일. 이걸 가지고 이제 주진우가 낙검새가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웬수로 알고 이제 막 고소 고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나경원 본인은 나도 유탄을 맞았어. 나도 저기 딴 건으로 나경원 털었거든. 저기 그 중구청장을 이제 본인이 공천해가지고 한나라당 중구청장이 됐는데 중구청장이 호남 출신 사무관들을 전출을 시켰네 집단으로. 그 한 14명 중에서 12명을 그렇게 전출했고 2명은 누구냐? 이 12명 전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취재하고 왔지. 그랬더니 그거 갖고도 또 고발을 걸었고. 그때 나경원 참 저는 나경원을 참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솔직히 얘기를 한 대상을 어떻게 고소고발할 수 있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는 빠지고 선대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고발해서 당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거야. 당해서 고발했다고. 당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고발을. 이제 왜 그 언론에 대해서 고발을 하냐 했더니 저는 안 했고 당해서 현대에서 했다. 자기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놓고 검찰은 다 불렀어요. 다 조사하고. 나경원 지금 7번이나 고발됐는데 조사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그냥 따박따박 다 조사했어. 고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주진우는 가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일단은 완벽하게 나경원의 목소리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답변까지 갖다 주고 헛된 짓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검경을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한쪽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스탠스로 난 나도록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줬죠. 그런데 원본은 안 줬고 이제 복사본이나 줬더니 이 친구들이 경찰 수뇌부에서 장난질을 한 거예요. 동아일보라는 조중동을 하고 정의상 기자가 뭔가 구린 데가 있어서 원본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써놓고 이따위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동아이들한테 내가 기사 쓴 자식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서 이 새끼들 뭐 하면서 이제 호통을 쳤죠. 한참을 해보니까 니들 취재를 안 해보고 팩트를 하라는 게 기자인데 그런 기사를 쓸 거면 나한테 원본을 줬냐냐 물어봐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라고 이제 호통을 쳤더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위에서는 데스크는 더 세게 조질하는 건데 정말 그 비겁한 선배님, 변명이 비겁한 변명. 선배님 제가 그래도 막아서 그렇게 저진 뭘 마고 막기는. 그러니까 이 새끼 그따위 소리 하지만 네가 기자의 새끼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그
시사인 흑색선전 보도한 시사인을 뭐 문 닫을 수 있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나경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문화일보가 그런 사설도 쓰고 좋은 그래서 미친놈들. 이제 아유 진짜. 정말 조중동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계라지만은 기레기라지만 그게 기레기거든요. 사실 나경원도 양심을 갖고 보면 아프지만은 자기 의견을 다 받아서 쓴 거예요. 그 기사가 그렇지. 완벽하게 예. 기사로서는 완벽했기 때문에 검경이 완전 무혐의로 이제 전환한 건데 그렇게 요란하게 조중동이 떠들어 놓으니까 당선된 저기 박원순 시장마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아유 검찰에 불려가서 뭐 여러 가지 기소되고 고생이 많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으로 그렇게 갖고 가면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써버렸으면 진실이 안 알려서 마치 나경원으로 잘못 보도해갖고 기소되고 처벌받는 걸로 잘못 알려져서 한동안.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경원 억울하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동작구에서 만약에 진실이 알려졌으면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별이 부동한 정치인이구만 게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해서 덮은 겁니다. 그게 정말 힘없는 언론의 정말 한계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 주진우랑 많이 왈왈거려 싸우고 나경원 남편 김지호 판사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는 청와대나 검찰하고 싸우기 바빴죠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근데 나경원 나중에, 나경원은 그 뒤에 이제 그래놓고도 결국은 그 뒤에 그 중구 후보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선거에. 네. 그것을 정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를 하고 그 무리한 짓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 후속탄을 계속 했던 거죠. 나경원이가 거기를 안 가고 우리가 터뜨린 그 청담동에 그 디그 클리닉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뭐 이름은 하겠는데 그 클리닉을 안 가고 정신 차렸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데 거기도 역시 연간 7천만 원짜리 다른 집을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30% 인하했네. 네, 그걸 또 고발 보도를 했어요. 서민이네 서민. 고발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나경원이 그쪽이 고소를 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또 새로운 초화학 피부 클리닉 다녀라고 고발 보도를 나경원이 이제 거기서 기선이 빠진 거죠. 그래 제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 날 자기가 포기를 하는 저기 기자회견을 해요. 선거 불출마. 네, 불출마하면서 시사인 저랑 이제 시사인 남성 기자들, 그러니까 저랑 정의상 주진우가 성추행에 가까운 여성 정치인을 상대로 야, 그것도 성추행으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 치마를 들쳤어. 모르죠. 그냥 뭐 황당할 일이죠. 결국은 이제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데 그런 코스프레를 잘하더라고 여성이라 그런 데 숨어요 또. 근데 당시 다행히 이제 여성 단체들에서 나경원 의원의 저런 성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줘가지고 수진우랑 나랑 그나마 참 성추행범 비슷한 데서 벗어났는데 그게 또 거기에서는 그 그늘에 숨습니까 여성이라는 그 사람은 그래요. 네. 나경원 보면은 뭐 불편한 질문하면은 우는 모습에서 너무 싫은 표정 딱 그 중간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지금 이 언론이나 검찰이 아마 저기 나경원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특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그렇다고 보는데 특혜의 인생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과 검찰이 자기를 비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 인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자녀 특혜 입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오늘 정의상 기자님과 함께 팩트와 권력 이 책의 1장, 2장 그리고 3장은 아니지만 아까 뒤에 나오는 나경원 피부 클리닉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게 목차를 쭉 보니까 5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제목만 딱 봤을 때 한 영화 5편을 보는 글쎄 이게 기분이 5편의 영화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기자 지망생들은 꼭 적어도 읽어야 이거 한번 됩니다. 꼭 읽어야 돼요. 네. 이거 안 읽고 기자하면은 지금 저 조중동 애들처럼 되는 거예요. 문화일보까지. 아니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슬쩍 들춰봤는데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쓰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의상 기자님
팩트와 권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 기자님, 그 우리 요즘에 한국 언론의 그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기자라는 호칭이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굳이 어떤 사건을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자, 한국 언론의 결핍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 어떻게 언론이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 참 3년 차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싸잡아서 기레기라고 이제 네티즌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참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정하게 또 그동안에 그 올곧은 그 사명감이나 정신을 해온 것조차도 송두리째 이게 참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참 뭐 과도한 피해의식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만큼 직업적으로 이제 고충이 많은 때고 그만큼 또 언론의 원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아까 제가 언론 기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사건 때만 해도 벌떼 지나면 달려졌죠.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심정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떳떳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설까지 비롯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 언론이란 게 그런 기능은 그래서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정의롭지만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때 개떼처럼 하이네 때처럼 수행을 할 때 얼마나 그게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폐해고 해악이냐 하는 것들을 참 뼈저리게 절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반면교사를 많이 삼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불행하게도 아직도 언론의 주류의 권력에 그 소위 말하는 취해 있는 상당히 많은 조중동을 포함해서 거기에 종사한 상당 부분의 동업자라고 얘기하기 들었습니다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위에서는 오만하게 하는 이런 마인드에 처져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후진적인 행태고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종사하는 후진 기자 이게 먹히를 가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실에서 떠나서 먼저 의견을 앞세워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구겨 넣어서 세상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건 이미 국민들은 그 머리 꼭대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제 길로 돌아오라. 사실로 돌아오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 탐사 보도에 또 금자탑을 쌓았던 또 다른 분, 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진실을 쫓는 집요함과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뚝심, 정의상 선배는 독보적이었다. 탁월한 취재 능력과 돌파 능력에 언제나 감탄했다. 그런데 그 집념을 후배한테 쏟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는 인기 있는 선배가 아니었다. 자,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책입니다. 우리 정의상 기자의 팩트와 권력 은행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널리스트의 꿈을 꾸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요거 반드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팩트와 권력 우리 정의상 기자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건필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